예. 어, 이제 목요일 날 첫 시험 보셨잖아요. 목요일 첫 시험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점수 받아왔다고 집에 와서 많이 자랑하던가요? 아니세요? 그러시구나. 네. 이제 첫 시험 첫 발 떼신 거고요. 앞으로 시험이 계속 있을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은 앞으로 이제 3월 달이고 4월 경기교육청은 연기됐잖아요. 5월 달로요. 아시죠? 그리고 6월 이제 평가원 시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달엔 또 인천교육청 시험 있을 거고, 그리고 8월은 건너뛰고 9월에 또 평가원 시험 있을 거고, 그리고 10월에 서울교육청 시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아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항상 교육청 시험을 보고 나면 저는 이제 저희 청소학원 재수학원도 하잖아요. 재수학원도 하기 때문에 재수학원과 단과학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등부를 재수학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담 올 때, 재수학 상담 올 때 우리 아이가 희한하게 교육청 시험을 잘 보는데 평가원 시험은 잘 못 봐요. 우리 아이가 교육청에 좀 적합한 아이고 평가원 시험이 우리 아이랑 안 맞나 봐요.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들의 꿈을 깨드리죠. 교육청 등급은 누구만 봤다? 교육청 성적 처리는 누구만 봐요? 교육청 성적 처리는 고3끼리만 본다. 재수생이 빠져있다. 근데 수능은 누구랑 같이 봐요? 재수생 14만 명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럼 재수생 14만 명이 위로 들어갈까요? 아래로 들어갈까요? 꼭 위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은 재수생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과 9월이 진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교육청은 시험 보는 연습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실은. 교육청 성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갈 성적이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물론 교육청 성적이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 설명에는 이제 3월 학평 국수형 출제 경향 분석하고 2024학년도 입시 성공 전략 설명해 가지고 1부는 3월 학평 이후 예측 포인트 그리고 우리 3월 학평 과목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우리 권준호 선생님 1부 순서는 이렇게 국어 권준호 선생님, 수학 박 선생님, 영어 조정현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3 단과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각 한 20분 정도씩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과목별로. 권준호 선생님은 한양대 국어 국문과 나오셨고 강남 하이파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저희 청소학원은 회사예요. 원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여가지고 저는 원장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여기 오면서 우리 학원, 우리 회사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 전체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을 강북청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그 전까지 여기 안 오셨는데 그분이 권준호 선생님이신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분한테 재수생만 좀 수업하지 말고 고3 단과도 좀 맡아달라. 그래서 고3 단과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일부 순서를 제가 국어를 분석을 해 주실 거고요. 수학 박성현 선생님은 서강대학교 졸업하시고 일본 도쿠대학에서 수학 제가 박사학위까지 수료하신 분인데 이분도 제가 2년 전에 여기 원장으로 발령받은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좀 수업 좀 부탁을 드린다 해가지고 수학이 깊이 있게 좀 공부 좀 아이들 해달라서 지금 재수반 수업을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는 제가 단과까지 좀 맡아달라. 그래서 또 고등부도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조정현 선생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고대 영어 영문과 졸업하시고 이분은 우리 강북청소에서 지금 몇 년째 고3 재수반도 수업하시고 고등부에서도 제일 많은 인원을 들이고서 이 지역 전체에서도 고등부 영어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계속 수업을 하시는 아주 영향 있는 선생님이세요. 아이들 만족도 높고 이 세 분께서 각각 한 20분씩 국어, 수학, 영어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과목별로 분석하고 이번 시험의 특징이란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2부 순서는 3월 학평 그리고 2024 입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이투수교육 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가장 인기 있는 강사예요. 근데 다행히 집이 이 근처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분이 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전 지점에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토요일 오후 시간이 제일 인기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설학원이 12개 지점인데 12개 지점에서 전부 다 이 소장님을 모셔가겠다. 토요일 오후 타임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힘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 원픽 해서 여기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오셨을 때 오늘 예약하신 분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여기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딴 데 가면 꽉 차는데 강북이 설명회 때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실 거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마지막 3분은 공식적으로 3분은 아닌데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작년 우리 학원 재수생들 있잖아요. 작년 우리 학원 재수생들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 고3 때 3월 학평 때 1등급 맞았던 애가 또는 2등급 맞았던 애가 3등급 맞았던 애가 수능 때는 각각 몇 등급 맞았는지 를 제가 한번 쭉 과목별로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고3 때 제가 막 국어 과목을 수학 과목, 영어 과목을 학원은 몇 시간 정도씩 다녔었는지 자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다녔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게 제일 좀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 PT를 짤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까지 보시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다녀오시더라도 계속 끝까지 남아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바로 또 권준호 선생님 다음 수업 진행돼야 이동이 있으셔가지고 강남으로 수업 가셔야 되는 분을 제가 붙잡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권준호 선생님 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순서 3월학평 분석하고 그다음 포인트에 대해서 권준호 선생님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 국어과 권준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저기 뭐야 모니터 잘 보이시죠?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혹시 지금 자제분들이 여기 부모님들이 다 이제 고3이 된 학생들 부모님들이신가요? 혹시 고3이 아니라 왜 아이가 고1이다 고2인데 또는 뭐 중학생인데 미래를 위해서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 고3 혹시 재수생 자녀분이 재수생이신 분도 계시나요? 다 고3 자제분이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통 요즘에 이제 강남에서 제가 설명회를 하면 요 말씀들이 비교적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강남에서 처음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면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강북 지역에서는 지금 요 학부모님 상대로 요 사면학평과 관련돼서 처음 설명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사실관계에 의한 팩트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결성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투스 회사에서 이제 제일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강남 하이퍼건이잖아요. 거기 하이퍼건 본원하고 의뢰관에서 8년 동안 왜 8년이냐면 거기가 생긴 지 8년 됐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국어 선생이 저거든요. 나이가 좀 액면이 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제가 이걸 느꼈던 부분들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이거를 보여주세요.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됐는데요? 네네. 자, 지금 추산되고 있는 거는 이번 3월학평에서 지금 수능 국어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화작하고 언매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화작 선택했을 때 예상 1컷이 92점, 언매가 89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요. 분필 좀 잠깐. 제가 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수능에서요, 화작 기준 1컷이 96점이고, 그 다음에 언매가 92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월 학평 점수가 더 낮게 나온 거죠. 근데 어느 게 더 어려웠던 시험일까요? 이게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등급컷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갈까요? 요게 참고로 요 작년 수능은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7개년간 수능 국어 중에서 제일 쉬웠던 시험이에요. 올해 수능 시험은 수능 국어는 아무도 이거보다 뭐 쉽거나 이거 비슷하게 나올 거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사물합평 점수가 왜 등급컷이 더 낮게 나오면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인데 왜 이게 쉬운? 이거 지금 사실 강남에서는 애들을 아무도 3월 교육청 모의사를 안 봐요. 애들이 별로 보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 응시 안 시킵니다. 그냥 애들 시험지 나눠주고 풀어볼 사람들만 풀어봐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풀어보게 하면요. 냉정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요 시험 화작 기준으로 1급 100점입니다. 100점짜리 시험이 어디냐? 아,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4% 넘게 100점 받으면 그건 1컷이 100점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들. 요 3월 학평은 말 그대로 교육청 모의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일단 평가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출제하죠.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수생이라는 집단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있잖아요. 이게 수능에서 1등급 즉 4% 안에 들어간 애들의 비율이 고3이 많을까요? N수생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면 되게 충격을 받으세요. 근데 당연히 고3들이 많아요. 이게 해마다 나온 게 58대 42의 싸움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 고3들이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진짜 공부 못해가지고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 비율 유지돼요. 재수생들이 잘한다면서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응시 비율은 50만 명 중에서 14만에다가 36만이니까 이게 7대 3의 비율인데 1등급 비율은 이렇게 되니까 N수생이 잘하는 거 맞죠. 근데 모집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 비율은 항상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착시 현상이 뭐냐면 이 3월 교육청 모의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요.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고3 애들 중에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올 애들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때 1등급 못 받아요. 애들이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단과 수업할 때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또 이게 처음에는 이게 나는 꽤 어려웠는데 이게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충격받았다가 이게 나중에 고3 애들이 올라가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3 애들 중에 나중에 11월 달에 1등급 나올 애들이 1등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또 그냥 기분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갈 애들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6월 달이 되면은요. 6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6모를 보잖아요. 이게 최초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최초의 시험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재수생은 유입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가장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작년에 연고대 정도 갔는데 의대 가겠다고 다시 시작한 애들 있죠. 반수생 애들. 걔들은 없어요. 걔네가 또 빠져 있어요. 걔네는 고모 때 유입이 됩니다. 걔네가 비어 있고요. 또 고3 애들 중에서 절반 정도 1등급 받는 애 절반 올라오는데 이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가 비어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요때 되면은 그 고3 애들 중에서 50% 정도는 요 과정에서 그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50% 정도가 비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무슨 차이인 거냐면 거의 제가 약간 좀 러프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이게 원래 수능보다 나와야 될 점수에서요. 한 8점 정도가 떨어져요. 1컷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1컷이 92점이라는 건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수능이었으면 1컷이 100점이라고. 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6모가 되면은 요게 한 5점 정도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3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4%를 채워야 되는 애들 50만 명 중에 50만 명 응시하면 그 중에 2만 명 정도잖아요. 그거를 채워야 되는 애들 중에서 한 58% 정도 애들은 결국 고3이 채우는데 이 고3 애들 중에서 3월달, 6월달 경과하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특히 이 과정에서 실력이 확실히 향상되기 힘든 게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다가 수능 공부를 고3 되면서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때 딱 맥이 풀리죠. 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6모까지 이후에 애들이 치고 올라간 애들이 생겨요.
근데 재수생들의 상승 곡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작년에 공부했던 애들이 다시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했던 정도의 흐름이 6월 모의고사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자기 어떤 폼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 이상의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재수생들은 6모 이후에 성적 향상폭이 되게 더뎌요.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이때 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6모 이후에는 실제로 1등급으로 뚫고 들어간 애들, 구모나 수능에서 1등급 향상되는 애들 보면 고3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뭐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절망,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친구들이 이번에 봐가지고 뭐 해서 시험 보고 와서 뭐 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런 충격을 한번 받는 게 어디예요? 예, 그래서 걔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향들을 잘 잡으면 되는데, 이제 그 방향성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예, 요 말씀을 잠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 1등급 컷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1월 달이면은 이 시험은요, 진짜 쉬운 시험이에요. 그냥 이거 100점짜리 시험입니다. 예, 작년 수능보다, 작년이 그렇게 쉬웠다는 수능보다도 쉬웠어요. 그런데 의미를 잠깐 보시면 오답률 문항 보이시죠? 참고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써놨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 국어의 편제를 바꾼 게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독서 비문학입니다.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고요. 35번부터 45번까지 선택 문학. 여기서 애들이 이제 화작 선택자하고 언매 선택자가 다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요 34문제까지 독서하고 문학은 공통입니다. 모든 애들이. 근데 이번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좀 눈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 수능의 오답률이거든요. 요거는 이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오답률이고.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예. 문학에서 28번, 33번, 27번 요 세 문제가 문학이죠. 작년 수능은요? 다 독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문학이 어려웠구나.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냉정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답률 2등이 28번 문제죠. 이거 제가 객관적인 제가 그래도 매년 이투스에서 수능 끝나고 수능 보는 날 제가 문제 풀고 그 올해 예상 등급급 보도자료 내보낸 사람은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1점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 예상을. 근데 이 28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수능이면은요. 오답률 제가 봤을 때 38등 39등 문제입니다. 수능이었으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이 작품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문제를 갑자기 문학을 어렵게 출제한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출제했어요. 예, 그런데 애들이 그냥 이 문학 작품을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교육청 모의고사의 가장 큰 함정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결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특을 공부하더라도 자기가 아는 작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예상 공부했던 거 생각했던 것보다 문학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애들이 보통 문제를 푸는 순서가 선택 과목 풀고 문학 풀고 독서가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풀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작품이 없으니까 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 자기 예상보다 점수가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애들이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건 뭐 너무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문제는 3월에서 11월 때까지 딱 치고 올라간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치고 올라간 아이가 되려면,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 여러분 보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 결과적으로 이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올해 수능은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승부처는 독서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평가원 자체에서 수능 국어의 핵심은 본질은 독서라고 봐요. 문학은 변별력에서의 서브지 얘가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독서가 변별력 핵심이다. 그래서 결국 독서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중심이고요. 그러면 학습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시간 딱 20분만 하라고 그러던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학습 방향의 정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또 아마 자제분들 중에서 선택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 좀 수월하게 하고 싶어서 화작으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는 뭐 학교에서 보통 이제 3학년 돼가지고 내신으로 화작을 한다고 하니까 애들 또 친구들도 화작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화작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화작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작에서 문제를 다 맞지 못했어. 그러니까 씨발 엄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만일 엄매를 선택하려고 자기가 마음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엄매를 하라 그러세요.
엄매를 하러 오세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엄매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게 작년에 요게 수능 등급 컷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요 시험에서 4점 차이 났잖아요. 어머니들. 그지? 근데 올해 누구나 예상하는 게 요거보다 등급컷 떨어질 거거든요.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왜? 최근 7개년 동안 가장 쉽게 나왔던 수능 국어가 작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요. 이거보다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평가원이 요 보정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작년에 이거를 거의 그 보호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화작 선택자들은 보호막은 없어질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상대로 올해 90점 초반까지 일컷이 내려가잖아요. 예, 요 두 개의 점수 차이는 7점까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7점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면 물론 근데 차이는 있죠. 언매는 문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화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이 가끔 이제 현장에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근데 제가 알겠는데 제가 엄매 선택해가지고 문법에서 세 문제 틀리면 화작한 게 낫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엄매에서 화작을 봤는데 엄매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때려 죽여도 나는 문법 공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냥 화작 고수해서 문제는 꾸준하게 풀게 하시고 그리고 엄매를 선택을 바꿀 거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엄매 개념은. 여기 개념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독서와 문학의 학습에서요. 요 기출과 EBS 비중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3월학평 모의고사 애들이 어쨌든 그 3학년이 돼서 처음에 어쨌든 뭐 평가원 시험은 아니지만 그 재수생도 없었지만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아이들이 아마 고민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단 요번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순서를 이번에 확립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뭐 대부분은 일단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선택 과목 풀고 문학 풀고 독서를 풀고 왜? 독서가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아이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자기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지금 참고로 그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이게 내가 수능으로 정시를 가가지고 정시로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뭐 수시로 뭐 최저로 맞춰서 활용을 하려고 적어도 2등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등급 3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받으려면 제 생각에는 독서에서 지금 수능 국어의 출제 패턴은요. 평가원에서 지금 재작년부터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자꾸 지금 제가 고3 처음 올라간 애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게 애들이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애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능 국어는 절대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특히 시간에 대한 문제는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랑 문학은 쉽잖아요. 오답률 탑 10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문학은. 그러면 그 쉬운 부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티가 어디서 나냐면요. 이 문학에서 17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시간을 40분씩 써버려요. 그럼 선택 과목하고 합쳐서 55분, 60분 걸리겠죠. 그럼 이미 마지막에 독서 들어갈 때 20분밖에 안 남아요. 얘는 이미 등급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수능 국어에서 자기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 안에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수시에 최저로라도 써먹을 정도의 등급이 나오려면은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거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4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선택 과목하고 문학까지 합쳐 45분. 그러면 문학의 마지노선은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은 문학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문학을 열심히 풉니다. 선지 하나씩 다 고민해가면서. 그리고 문학에서 다 맞았다고 좋아하죠. 근데 이미 독서는 풀지도 못했는데요.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간 싸움은 이 두 가지에서 하는 거고요. 선택이랑 문학에서 하는 거고 독서는 평가원이 그렇게 지금 문제를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이상의 시간 확보해서 여기서 이제 해석 능력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애들이 보통은 이거를 피해버리죠. 근데 그거를 피하는 순간 수능의 절대 등급은 3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3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매년 강남에서 그 상위권 재수생 애들 그 숫자만 해도 얼만데요. 거기 비어있는 공간을 뚫고 들어가려면 독서에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독서 지문에서 뭐 3점짜리 보기 문제들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활용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요 방식들의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학평과 수능의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는 제가 어머니들한테 제가 부모님을 잔소리 하고 싶은 건데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 아니냐. 20년, 30년 전 얘기고요.
그 아마 어머님들이 옛날에 고3 때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 강박관념에 세워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상관성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수능 국어는요. 9월 모의고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의 상관성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있잖아요. 9월 모평에서 1등급 받았던 애들 중에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애들은 비율이요. 70%가 안 돼요. 3월은 뭐 이건 아예 시험 자체가 다른 시험인데요. 출제하는 집단 자체가 다른데요. 상관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고3 친구들은. 이게 앞으로 6모까지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번에 시험 잘 봤다고 해서 또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애들 몰입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3월 합평 성적 가지고 이제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조금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애들이 하나하나 정말 곱씹어가면서 이거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서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의 핵심은 독서입니다. 이 독서 지문을 마지막까지 읽고 마지막 지문까지 3점짜리 보기 추론 문제를 맞을 수 있어야지 수능 국어에서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도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저는 국어 강사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향성이 과연 1등급을 받게 위한 방향성이냐. 그러면 당연히 가장 평가원이 수능 수준에서 출제했었던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도 애들이 뚫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근데 그냥 대부분의 수업을 그냥 애들이 손쉬워하는 문학 수업 중심으로 해서 가버리면 그게 애들이 과연 6모 이후에 애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틀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요. 요 독서는 정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EBS 연계 이걸로만 안 돼요. 연계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가원이 쓴 문장들을 읽고 거기서 진짜 제일 어려운 지문들까지도 자기가 해석해보고 그 논리 관계를 따져보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문학은 EBS 연계율이 작년부터 50%로 줄어들었거든요. 70%에서. 그러면서 연계 지문이 빠졌어요. 그 직격탄을 맞은 게 현대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2년 동안 지금 평가원에서 비연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본 소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EBS 연계 작품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근데 애들이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기출 분석을 하면 이 기출은 올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있으면 그게 비연계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장르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가 나오면 그 고전시가에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잘 이걸 읽어봐야 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왜냐하면 애들이 문학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지에 영탄적 표현이란 말 나왔을 때 여기에 이 작품에 이 영탄적 표현이 어디 들어있는 거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탄적 표현이라는 거는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서 들어봤잖아요. 영탄적 표현, 서류적 표현. 근데 이게 제일 기본적 개념인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11월 달이 돼가지고요. 제가 강남발표 의대관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가 질문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선생님 이거 영탄적 표현 어디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거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애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못 줄이는 거는요. 지문 오래 읽어서가 아니에요. 이 선지에서 여기 선지에서 얘가 맞나 틀리나 이거 고민하는데 시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주려면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개념어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영탄적 표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여기 감각적 표현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관주적 태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요거 연습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시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장르별로 그러니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이 나오면 각각의 장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루틴을 확실히 확립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냥 대충 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장에서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오늘도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이게 소설 읽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번에 교육정보에서 나왔던 소설이 첫 장면에서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지갑에서 돈 훔치는 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면서 자기가 옛날에 아빠 지갑에 돈 훔쳤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그걸 보면서 감상. 진짜 이게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은요. 이게 감상이 아니라 분석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애들이 정말 드라이해야 돼요. 건조하게 그걸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문학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시간 안에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정 점수에 따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강남발표 의대관에서요, 전체에서 화작 선택자는 20명입니다. 거의 90%의 연매 선택자들이. 근데 이게 원래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재작년에는 거의 5대5였어요. 쫄림 현상이 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보정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연매 선택이 유리하다는 애들이 이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자기가 때려 죽여서 자기는 문법 공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 이번에 화작 봤는데 연매로 갈아탈까라는 고민하고 있는 애 있으면 기회잖아요. 푸시하세요. 엄마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정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건, 고3 친구들은요,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고3 부모님들한테 여유를 가져라. 이것도 사실 못할 말이긴 한데,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급하잖아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망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들이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 시작한 게 보통 올해 1월부터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얘네가 수능을 볼 때까지 시기가 훨씬 깁니다. 그리고 올해 첫 평가원 시험을 보는 건 6월 모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애들의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의 50% 이상은 육모 이후에 등급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들이 자기가 이 지문을 해석하고 읽고 문제를 푸는 능력들, 분석 능력들이 누적이 된 상태, 다져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져질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고3이랑 N수생들이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거 공부 안 하는데도 그냥 냅둬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너무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나 그다음 이번 점수 가지고 너무 연연해 마시고요. 이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나중에 수능과 가지고 점수가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국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드릴 말씀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3월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어떻게 점수들은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학생들의 요즘엔 잘 얘기를 안 하죠,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본인들이 뭐 망했네, 잘 봤네, 둘 중 하나로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하다 보니까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올해 3월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우리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은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난이도로 만약에 수능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교육청 모의고사 치고는 굉장히 이제 깔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난이도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킬러 문제가 급하라 그랬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마 체감 난이도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처음이 가장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 처음 뵐 때가 가장 좀 떨리는데, 고3 이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수험생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제대로 보는 처음 모의고사라서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가 조금 이제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아직 시험에 대한 경험치가 좀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14번, 20번, 22번 흔히 이제 4점짜리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수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통 과목이 수학 1하고 수학 2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수투에 대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역시나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유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유형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난이도가 급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4점 문항 난이도의 평준화가 돼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요즘에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요.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거의 문제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역사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수학 2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냐면, 흔히 이제 뭐 미출제 요소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학습을 하고 그거를 본인 것으로 체화를 시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역시나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킬러 난이도에 급하락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2번은 맞춰요. 22번은 맞추는데 20번을 틀리는 학생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킬러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 번호에 맞춰서 난이도를 학생들이 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4점짜리를 전반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험을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성향인데요. 중위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위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4점짜리가 공통문항에서는 9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평준화돼 가고 있어요.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4점짜리에서 쉽사리 공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점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한다는 학생들은 킬러가 약화했다 보니까 점수가 그래도 꽤 많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다 보니까 중위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8문항으로 총 26점이 배점이 돼 있는데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특히나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 경향과 거의 제로라고, 그러니까 맞물리는 경향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특히 여기 이제 혹시 자제분들 중에 확통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문항들을 반드시 풀어보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의미를 갖는 시험지는 아니다. 점수 자체가 의미를 갖는 시험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3월 학평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원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겨울방학이 지나고 우리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보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게 맞는지, 또는 어떤 점이 좀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확인하는데 의의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좀 보이는 경향 중에 하나가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자만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움츠려들거나,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이제 재수생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재학생들은요, 어설프게 알면 안다고 해요. 근데 재수생들은요, 어설프게 알면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재학생들이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냉정하게 본인이 해왔던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개념들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비슷한 얘기겠죠. 냉정하게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경향이냐면요. 재학생들이,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처음이겠죠.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데 또 하나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은요. 2달 이상의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호흡의 시험만 계속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이어지는, 그러면서 탄탄히 만들어가서 점차 올라가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례로 어머니들도 이제 학생들이 내신 대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달 반 아니면 한 달 전에 문제 엄청 많이 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펌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기간에 펌핑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달려 나가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잠깐 멈춰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은 살짝 뒤로 가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좀 평가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학습 전략을 보완 및 재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좀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 기회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끝나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공부하는 습관들을 거의 180도 바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례로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겨울방학 때 어떤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인강을 들었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 다른 인강을 들은 친구가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3 학생들은요. 바로 갈아탑니다. 바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그 인강 3, 4에서 패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골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바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본인의 공부를 180도 바꾸는 시기가 언제냐면 6평이에요. 근데 6평은 너무 늦어요. 6평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에서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잘못된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반드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월 학평이 좀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고3 학생들이 보이는 약간의 좀 안 좋은 경향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은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걸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고3 학생들의 경향하고 문제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중위권이 무너졌습니다. 중위권이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요. 출처가 있지만 작년 수준이죠. 이제 2023학년도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보도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우리가 보통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중간은 5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5등급을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이제 3등급이나 4등급이었는데 실제로 제 학생들 분포를 보면요. 4, 5, 6등급이 거의 6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네, 60%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반면에 밑에 이제 제가 똑같은 검은색에서 잘 이제 안 보일 수 있는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되게 이제 평준하게 이렇게 평준하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중위권이 좀 탄탄한 형태인데 우리 재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재수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점 뒤로 몰리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유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약해요. 약하고 쉽게 공부를 하려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가 돼서요.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재수생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휘둘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기간 시험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휘둘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처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인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듣는 인강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무슨 인강 듣니?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어떤 과목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듣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제일 많은 대답이 먼저 하세요. 그렇죠. 남들이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의 실력은 여기 있는데 남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끝났을 때 재학생들하고 재수생들의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보시게 되면 우리 재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진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쉽게 가는 경향,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도표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러면 3월 목평이 끝나고 그 뒤에 학습 전략을 바꿀 때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분류를 좀
특이하게 해놨죠. 공통 과목을 해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은 의미 없습니다. 선택은 의미 없고요. 제가 64점으로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오타고요. 62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62점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통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6점입니다. 74점입니다. 74점이고요. 여기서 4점짜리가 총 10문항이 있어요. 4점이 10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점하고 3점이 몇 문항이 있냐면요. 자, 2점하고 3점이 12문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맞추게 되면 몇 점이냐면 34점이고요. 네, 그래서 62점으로 잠든 이유는 뭐냐면 4점짜리 3개를 틀리면 62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5번 그리고 킬러 문제라고 하는 22번 그리고 그 외에 준킬러에서 한 문제가 틀렸다고 하면 62점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겠죠. 그럼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을 저도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해왔지만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에서는 문제 많이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많은 문제를 풀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학적인 체력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점수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두드러진 경향인데 킬러 문제에 집착을 해요. 킬러 문제에 집착을 하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수업을 찾아다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킬러 문제를 집중 공략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요. 소위 말하는 15, 22,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27문제들을 6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돼요. 그 뒤에 킬러 문제를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킬러 문제를 본인이 막 공부를 했어요. 막 공부를 했어요. 내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신 마지막 번호에 대한 문제를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50분 동안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를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러려면 준킬러 문제들을 얼마만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난이도 있는 준킬러 문항을 최대한 많이 학습할 것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학기 내신에 절대로 올인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상위권 학생들, 예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모의고사 점수는 높은데 내신이 낮은 친구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대한 일단 학종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게 아무래도 본인 마음도 편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 내신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입시를 준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입시 공부를 준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백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순간 내려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는 게 3월 모의고사에서는 재수생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수생까지 들어왔을 때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신에 올인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신을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죠. 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고3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요. 중간고사 끝나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애들이 바보가 돼서 와요. 중간고사 2주, 3주 동안 수학 문제를 하나도 안 보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되살리는데도 또 2주,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등급 학생들을 1등급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할 것이 요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 42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2점 이상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34점이죠. 34점이죠. 여기서 4점짜리 2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42점 이상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장 가르치기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제 상위권 애들을 물론 이제 좀 데리고 노는 재미도 있지만 좀 적당한 애들 좀 키워놓는데 훨씬 더 재미를 좀 느끼는 편인데요. 자, 42점 이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 확보하는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2가지 요소가 만족이 돼야 돼요. 확보하는 점수가 일단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점수를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야 될 문제를 확실히 맞춘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점수대 학생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요.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맞는데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보한 점수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킬러 포함입니다. 난이도 편중 없는 기출학습 및 반복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출만 해도 돼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이제 더더욱 또 가르치면 가르쳐서 확신이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기출만 완벽하게 해도 1등급 나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출 먼저 하고 가야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엔제, 훌륭한 엔제들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서 난 겨울방학 때 기출 한번 돌렸는데 그 친구들 평가원 끝난 다음에 기출 다시 풀리면요, 본인이 10문제 중에 풀 수 있는 거 5문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저는 중위권이라고 할게요. 중위권에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출을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수업을 당연히 기출 위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제 문제들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유사문항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학생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시키는 연습을 분명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배우고 끝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본인 걸로 체화를 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인데 그런 체화, 반복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본인의 약점 및 실수 포인트 확인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점수대 학생들은요, 빈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빈 구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도 꽤 됩니다. 거의 절반에서 모르는 게 6이고 아는 게 4 아니면 5대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일단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틀린 거를 다시 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적인 공부법을 학생들이 하니까 문제예요. 틀린 거 다시 봅니다. 틀린 거 다시 보고 해설 보고요. 그리고서는 나 이거 공부했네 끝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양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오답 노트를 제작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단은 밸런스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신에 올인한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등급대 학생들이, 이 점수대 학생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내신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시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내신 점수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높지 않은 편이니까 고3 때 조금 더 올려서 그래도 학교를 좀 레벨업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훨씬 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능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학종이라든가 이런 게 쓰는데 본인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은 계속 두 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42점 이하 하위권이라고 봐야겠죠. 하위권 학생들은요. 본인에 맞는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요. 개념 다시 봐야 되고요. 기출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재수생들과 재학생들의 표를 이제 보여드렸다 보니까 공부법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재수생들 중에요. 지금 강보청소라고 해도요. 제가 본 것만 재수생 중에 수학의 바이블 또는 센을 푸는 친구가 거의 8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요. 근데 그게 되나요? 네, 됩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왜? 한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공부가 뭔지 본인들은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휘둘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재학생들한테 야 우리 쌤 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제 수업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그게 수능 공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풀 필요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파악해야 돼요. 냉정하게 파악해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맞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고난이도 제외한 기출문항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저는
들으셔서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기출과 EBS 신봉론자입니다. 기출하고 EB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기출 문항만큼 좋은 문항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항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항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발을 넓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컨텐츠들 많아요.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분명히 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공부가 있고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요. 초반에는 좀 학원에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고3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지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페이스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페이스로 가고 이런 페이스로 가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1년 반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학기 정도는 다니면서 너가 수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 어떤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학평 점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건데요. 3월 학평 점수, 수능 점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되게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는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와 절대로 동일하지 않고요.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 점수에 몇 점이 나오는지 안주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좌절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3월 학평이고요. 여기서 잘 본다라고 해서 수능에서 가산점 주지도 않고 잘못 본다라고 해서 수능에서 깎지도 않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모든 모의고사 끝났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9월 평가원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평가원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평가원 모의사를 보면서 올해는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9월 평가원 점수가 수능 점수랑 동일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9평에서 수능에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고요. 오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결국에 뭐냐면 자기 학이 달린 거예요. 괜히 3월에나 이 점수 나왔는데 어차피 공부해도 수능에는 이 점수 나올 거야. 이런 생각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재수생 안 들어왔습니다.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지금 하던 페이스대로 조금의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중요한 거지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감히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요. 성적이 안 나오면 본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티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일 뿐이지 본인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좀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고 집이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훨씬 더 수업이라던가 공부에 집중하는 경향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심보다는 신뢰로 너 이렇게 되겠어? 라기보다는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라는 정도로 좀 이제 돛닦는다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믿음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제 수업의 모토는요. 따로또 가치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따로또 가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제가 등급대별로 점수대별로 어떤 학습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공부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실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에도 88점 맞은 친구들이 2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걸 하냐면 따로 준킬러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공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 못하는 친구도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별도의 케어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따로 또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도
잘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끝까지 11월까지 힘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끔 좋은 격려와 여러 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원래 20분인데 15분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게 좋은 게 아니라 핵심과 포인트만 전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작년 수능과 같이 좀 비교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리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수능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은 옵션입니다. 시간이 좀 되면 말씀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브로셔 갖고 계시니까 브로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일단 그 모의고사를 치른 그 친구들이 좀 주변에 좀 있나요? 뭐 자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 보면 모의고사 난이도를 분석할 때는요. 일단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주변의 반응인데 주변의 반응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작년과 그리고 다른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요. 일단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이다. 선생님 그 학교에 1등급이요. 1등급이 30명밖에 안 돼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5명밖에 안 돼요. 그래 너네 학교는 5명밖에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는 그만큼 이제 이번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답률 상위 문항은 그럼 뭐였을까 보면 일단 이번에는 그 30번부터 해서 29번까지 쭉 보이는데요. 30번은 이제 그 밑줄 어휘 문제. 밀추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잘못된 걸 고르는 것, 이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밀추친 부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을 묻는 것. 지금 계속 제가 문맥이란 말을 2번 연속 드렸죠. 그래서 21번은 함축음의 추론 문제, 그 다음에 40번은 문단 요약, 그 다음에 38번은 문장 삽입, 그리고 29번은 어법.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오답률 상위 5문항이 이렇게 됐었는데, 자, 밑에 건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인데 작년 수능은 보면 34번, 31번, 33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빈칸 추론 문제. 결국은 수능으로 가면 오답률 상위 5개 문항 안쪽에 빈칸이 다수 차지하게 되나 봐. 그건 수능에서 지금 3월달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상위 문항 속에 들어갔던 그 문제들이 수능으로 가면 쉬워지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전에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밑줄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함축음의 추론 문제는 조금 수월해지는 거고 결국은 빈칸 학습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3월과 이제 작년 수능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법 문제가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법 학습도 꾸준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요. 그러면 이제 오답률 상위 문항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난이도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난이도를 분석을 할 때는요. 즉 등급별 인원 변화가 과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혹은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자 그건 그냥 주변의 반응보다는요. 오답률 상위 50% 이상의 문제가 과연 몇 개인가?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틀리는 문제가 그러면 과연 몇 개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엔 12개였습니다. 이번에 12개였고 작년 수능 되게 어려웠다고 그랬거든요.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저는 그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그렇게 등급의 변화를 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 이제 9개였고 재작년 수능이 11개였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웠다고 초반에 그런 반응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1등급의 비율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오답률 50% 이상의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는 이번 교육청이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런 트렌드로 계속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또 반응들이 있었냐면요. 그냥 어려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야, 많이 어려웠니? 아니요. 그냥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집중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이 틀리기는 했지만 정말 어려워서 많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못 풀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트렌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그 수능 출제 방향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3월 모의고사하고 같이 또 말씀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평가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기본 방향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기본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기본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데 어휘, 정확성, 단서 이용, 지문 이해, 그다음 문단 구성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본 방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단 구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장 삽입 문제라든가 순서 배열 문제 있죠. 그 박스 하나 주고 밑에 ABC 순서 바르게 정리하는 거 이런 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서 이용 지문 이해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를 이용해서 지문을 이해한다는 내용이니까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다 읽지 않아도 돼. 이건 이 부분만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의 특성은 이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선택지 중에서 몇 번만 고려하면 돼. 이런 식의 단순한 스킬식의 접근법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평가원의 출제 방향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옆에 이제 정확성하고 어휘라는 건 뭐냐면 정확성은 그냥 쉽게 말하면 어법 문제 내겠다라는 겁니다. 어법 문제 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옆에 있는 단서 이용 지문 이해 이것과 같이 묶어서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풀 수 있게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글을 읽고 푸세요 라는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휘라는 건 뭐냐면 자주 출제되는 것 혹은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어휘들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접하는 그런 어휘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어는 1번 뜻이 있고 2번, 3번 뜻이 다 나오는데 그럼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옆에 나오는 것처럼 단서 이용 지문 이해 이걸 통해서 옆에 나오는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 이런 거 이제 출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요 유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건 6평이나 9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듣기하고 독해 문제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의점하고 이제 강조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그 설명회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보니까 일단 EBS는 간접 연계입니다.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전처럼 이제 그 EBS 지문을 활용해서 원래 EBS 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건 하지는 않고요. 그냥 간접 연계라는 건 EBS 교재에서 배웠던 그 지문들 있죠. 그것과 소재가 유사한 걸 출제할 수 있다. 소재가 유사하다라는 건 결국은 EBS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BS 교재에서 배웠던 단어들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읽기, 쓰기, 문항, 제작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지문이 authentic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출제자들이 만든 지문 출제하지 않겠다.
즉 기존의 어떤 특정한 글에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갖는 단락을 가지고 와서 출제하겠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문학의 난이도가 요구하는 만큼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주어져야 된다. 이건 아까 출제 기본 방향과 조금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문을 좀 잘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 거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즉 근거 없는 답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거 없는 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문맥상으로도 뜻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존행 긴 거 아니야? 애들 말대로. 이거 정말 너무 긴데요? 못 읽겠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긴 거라고 나는 안 보는데 이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긴 문장 분명히 나옵니다. 작년에도 수능에서 한 문장이 5줄에서 6줄 이 정도까지가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긴 문장은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긴 문장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짧은 문장만 잘 보면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길지 않다고 생각하고 긴 문장을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도 뜻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한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문맥 파악이 안 되는데 근데 출제자는 야 이거 문맥 파악 되는 거 아니야? 앞뒤를 잘 따져봐야지.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나치게 긴 문장 그 다음에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특히 중요한 말인데요. 글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글은 지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평소에 뭐 다른 학습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단어만 잘 외우면 대충 구문 해석만 잘하면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배경 지식을 활용할까 봐 밑에 선택지에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이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도 떠올릴 수 있는 배경 지식과 관련된 보기가 밑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혹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단어 몇 개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풀 수 있도록 밑에 오답의 선택지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1등급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먼저 자, 3월달 모의고사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고쳐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이런 공부들을 많이 했으면 사실은 수능 볼 때 어떤 게 가장 좋냐면요. 내용을 장악하면서 풀어가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골라야 중간에 멘탈이 안 흔들리거든요. 선생님 강한 멘탈은 어떻게 키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강한 준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강한 준비라는 건 문제를 읽어가면서 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문제 풀었는데 대충 이건 같아라고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쭉 풀어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 맞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그런 거 같아라는 느낌만 들어요. 근데 그게 3교시 영어잖아요. 1교시 때도 그랬고 2교시 때도 그랬어요. 3교시도 그래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시험 망쳤다. 그래서 하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틀리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들 이렇게 문제 있잖아요. 그 답 체크한 거 이렇게 딱 보면 30번부터 40번까지 다 틀린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건 원래 몰랐는데 이런 것들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문맥적 의미 파악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 이거 이번 3월달 모의고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렇죠. carry 보이죠? carry. 그렇죠. 그럼 carry가 원래 어떤 뜻인가요? carry가. 그렇죠. 나르다 옮기다 다 알거든요. 나르다 옮기다 혹은 뭐 이동시키다 좋아요. 자 그렇게 다 아는데 그 뜻일까요? 그럼 carry가 뒤에 리스크를 옮긴다. 그럼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아, carry는 물건을 들고 나른다는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뭔가를 수반한다. 뭔가를 포함한다. 그 뜻까지 생기는구나. 이런 구문학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고 있어요. 저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 보이면요. 자, 이건 그 30번 문제거든요. 30번 문제인데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대충 보니까 뭐 경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삶이 뭐 불만족스럽네, 뭐 상품이네, 뭐 그런 거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개죠. 그렇죠? 안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 전달하기 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디자인드가 앞에 건 이제 꾸며주는 과거 분사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행동에 명백하게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메시지 전달하기 안개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석 잘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문제는 야 뭘 고민해 답만 잘 찾으면 되지. 야 답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자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경제 얘기를 하다가 물건 사는 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행동에 명확하게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메시지 전달하기 안개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런 걸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쪽에서 결국은 무슨 얘기였냐면요. 광고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메시지 전달하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메시지? 우리에게 물건을 사라고 전달하는 광고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메시지 전달하기라는 안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안개란 뜻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안개면 우리 주변에 무엇이 많이 있다고? 광고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너 치아가 노라면 얼른 가서 치아 미백제 사야 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문 속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들 이런 학습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리고 컨디션 좋으면 성적이 잘 나오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야 그럼 컨디션이 언제가 안 좋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6월, 9월, 11월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이제 가볍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문 학습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아까 긴 문장 나온다 그랬었죠. 일단은 얘는 그 구문 학습 중에서 요거 있죠. 두 번째 줄에 provided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서 provided는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게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if하고 같은 의미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구문 학습 요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문장이 그 되게 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저 밑에 them까지가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 지금 몇 개인가요? 5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앞쪽에 20번에도 그렇고요. 앞쪽에 22번에도 그래요. 주장이라든가 요지를 묻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맞추는 문제에서도 약간 긴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지금 시험지 그대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애들한테는 지금 한 문장이 몇 개인가요, 지금? 그렇죠. 거의 6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긴 문장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문맥상으로도 뜻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한다. 근데 그건 누가 볼 때, 출제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선택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스킬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들이 지금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이거든요.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인데, 자, 1번하고 2번은 적죠? 그쵸? 대부분 그래요. 에이, 설마 1번부터 답이겠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3, 4, 5에 몰려있죠. 그쵸? 3, 4, 5가 다 더하면 거의 75%까지 이제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몇 번 문제일까요?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오답률 1위 문제 30번 문제예요. 밑줄 어휘 문제. 자, 밑줄 어휘 문제는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요. 1번하고 2번, 3, 4, 5 다 밑줄이 있는데 대부분 답이 3, 4, 5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밑줄이 있어도 걔는 무조건 맞는 거야. 걔는 무조건 맞는 거고 3, 4, 5에서 고민해. 어차피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말을 애들이 들었겠죠. 누군가로부터 들었겠죠. 그쵸? 그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자,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애들은 1번하고 2번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3, 4, 5에서만 고민했어요.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만약에 평가원에서 3, 4, 5에 답을 주지 않고 1번에 2번에 답을 주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 만약 수능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니? 그냥 평가원 욕하고 말 거야? 평가원 출제 방침에서는 30번 밑줄의 문제는 꼭 3, 4, 5에 답을 넣는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냥 쭉 읽어가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게 어려워 보여도요. 처음에 약간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을 쓸데없이 영어에서 100점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나머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2등급이면 다 좋아하지 말고 80점일 때 2등급과 1등급인데 90점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듣기가 안 되면 이번에 애들 듣기에서 털렸거든요. 속된 말로. 선생님 그 듣기 완전 페이크였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듣기가 안 되면요. 그 듣기는 참고로 EBS 영어 듣기 연계 교재가 매년 나오거든요. 듣기는 기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듣기는 항상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요. 그래서 옛날 그 듣기 문제를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 유튜브라든가 그다음 뭐 구독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나와요. 최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반영한 게 좋으니까 듣기가 안 된다면, 듣기가 약하다면, 그래서 듣기가 약하다라는 건 듣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 너 듣기 많이 틀리는데 듣기 한 달에 몇 번 해? 한 번 안 돼요. 한 번. 언제? 모의고사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파악하다라는 건 약점을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학습. 독해를 할 때 문제만 풀지 말고 구문 학습을 같이 하는 게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7번. 기초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학습한다. 안 되니까 고2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겠다. 안 되니까 나는 쉬운 문제만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달 뒤에 지났을 때 어렵지만 그대로 익숙하게 적응한 친구와 기초만 한 친구 2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 목적성에 맞게 올해 수능을 잘 볼 수 있게끔 수능 문제를 가지고 EBS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를 체화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커리큘럼은 브로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